네, 수도권 교회 소모임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집단 감염의 감염 경로를 두고 방역 당국이 서울 이태원 클럽이나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3차 등교 첫날이었던 어제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학부모들은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형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진단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쿠팡 물류센터발 확진이 조금 잠잠해졌는데 요즘은 또 교회 집단 감염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역 당국이 공통점을 좀 찾아봤더니 지금 교회 집단 감염발 확진자들이 이태원발 그리고 쿠팡 물류센터발 확진자들이 나온 곳과 지역에 좀 공통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코로나19의 국내 현황은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일부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데이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 지금 현재 어제 그제 전부 다 38명, 49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지만 한 두세 명 정도 빼고는 전부 다 지역사회 감염, 그것도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그러니까요. 환자들이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간 의료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요새 최근 들어서 그 환자들이 나오는 그 숫자가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러한 의료기관 같은 경우도 역시 서울, 경기, 인천 쪽에 지금 전부 다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그 클럽발 감염, 그다음에 이제 그 인천 쿠팡 물류센터 감염, 그다음에 인천에서의 어떤 감염들이 좀 수도권 일원으로 조용조용히 지금 퍼지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 더 주의해야 될 거는 이게 이제 그런 특정 지역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 예. 현재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환자는 서울, 경기 지역에 지금 산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 경기 지역이 전부 다 하나의 교통권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맞지만 예. 이게 다른 권역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주의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는 데가 뭐 부천, 인천, 뭐 강서구, 뭐 양천구 이렇게 좀 여의도 기점으로 서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 있었던 구로 콜센터하고 관련이 있다. 그게 지금 여파가 아직도 나오는 거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구로 콜센터하고 묶기는 저희가 워낙 좀 시간 관계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렇긴 하지만요. 예. 네,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구로 콜센터하고 묶으려면 그 중간에 여러 연결고리들을 또 찾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연결고리를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집단 감염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한 거는 각각의 분리됐던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학적인 분석들을 통해서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예. 그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이런 서울, 경기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감염은 최근의 감염이랑은 연결짓는 것이 일단은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원이나 쿠팡 쪽으로.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태원 혹은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된 집단 감염은 좀 어느 정도 좀 잡혔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 그 이태원하고 쿠팡 물류센터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른데요. 네. 이태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불특정한 다수가 모여서 그 안에서 노출이 됐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도 명확한 추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출된 사람들 중에서 한 1,800명 정도가 그 가장 마지막까지도 이제 연락이 안 됐고 물론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익명 검사로 검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느 정도 검사했을지는 저희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반해서 쿠팡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짧게 모여 있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양상이지만 쿠팡 물류센터는 분명히 노출 이력이 명확하고 추적 관찰이 예.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 보다 더 잘 관리가 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네.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이제 이런 양상의 차이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되면서 지금 이런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럼 네. 산발적으로 그게 증폭이 됐다가 다시 가라앉았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부 다 연결은 돼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가라앉지는 않았고 조금씩은 연결고리가 아직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보고 있어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무증상자가 이태원 때는 한 30% 정도,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됐었던 교회 소모임 같은 경우는 전체 확진자 중에서 한 70% 정도가 무증상자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이게 무증상의 경우에는 전파력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만 증상이 있는 사람에 비해서는 좀 현저히 낮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꾸준히 지금 무증상자하고 연관이 된 걸로 추정되는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면 될까요? 근데 그 무증상자의 감염
그 감염력에 대해서는 논문마다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이제 일부 논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논문도 있고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근거가 또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아주 경하게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사람과 그다음에 아주 이렇게 힘들게 중하게 앓고 지나가는 사람의 반응이 다르거든요. 바이러스 배출량도 좀 차이가 네. 나고 항체 생성 시기나 이런 것들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또 반면에 무증상자와 유증상자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분명히 무증상자도 충분히 건강한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을 만한 바이러스가 나오고 예. 그다음에 그 바이러스를 실제 세포 배양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세포 배양에서도 분명히 감염력이 있는 게 다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약의 감염력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의 사례에서도 대략 한 무증상자의 비율은 30에서 70% 정도 사이가 됩니다. 그 정도 예. 사이가 되고 그다음에 그런 무증상자의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끝까지 무증상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진단 시점에 무증상인 환자의 대략 한 90%는 유증상자로 전환이 됩니다. 아. 그런가요? 그리고 끝까지 무증상으로 가는 건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10% 정도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의 바이러스 배출이 적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머지 90%는 유증상으로 전환이 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충분한 양의 바이러스를 배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감염력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제가 보기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역 당국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지금 이렇게 집단 감염이 나는 곳들도 있고 예상을 해서 항상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곳들도 있고 이럴 것 같아요. 때문에 다음은 과연 어딜 것인가라는 걸 미리 좀 예측을 하면서 방역 준비를 할 텐데 어떤 부분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지금 계속 그 방역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장소들의 특징 산밀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밀접 접촉이 있고 밀폐되어 있으면서 밀집된 공간으로 네. 알려져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걸 알면서도 계속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이게 저희가 다 안다고 행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역 수칙을 계속 발표를 하고 주의를 주지만 지금 본인이 종사하고 있는 작업 공간에 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m 이상의 거리를 띄워야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뭐 일반 직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정도 거리를 둘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뭐 남대문에 있는 식당 같은 경우는 2m 이상 거리 두기는 불가능하거든요. 굉장히 밀접하게 식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변화나 그다음에 직장 안에서의 어떤 구조의 변화나 이런 것들까지 지금 동반이 돼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화가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고 방역 수칙과 개인 방역에 대한 원칙들에 대한 것들만 있다 보니까 예. 개인은 분명히 마스크도 쓰고 손위생도 하고 하지만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문화의 변화, 사회의 변화, 구조의 변화들의 부분들이 아직은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변해야 그래야 조금 더 효과적인 방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새롭게 나온 확진 사례도 한번 알아볼게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역삼동에 위치한 삼성화재 지점 직원이 확진을 받아서 관련 건물의 한 10개 층 정도가 지금 사용 중단이 된 상태고 근데 여기에서 1층부터 10층까지가 이제 세무서들이 주로 있었던 데라고 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따로 써서 감염에 대한 위험은 없다라고 평가를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한 교수님 의견 어떠세요? 예, 저도 이제 그 역삼동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1일 날 그 해당 환자분이 발열이 나서 검사를 받았고 2일 날 밤에 이제 확진을 받은 경우입니다. 현재까지 노출된 그 사람은 지점 직원 49명이고 지인 3명 해서 52명이 전부 다 격리 조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물에 대한 방역은 전부 다 마쳤다고 하는데 문제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세무서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 네. 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이러한 공간을 이용할 때 분명히 엘리베이터는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동시에 사용했을 경우에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발표된 바에 따르면 말씀 주신 것처럼 엘리베이터를 별도 이용을 했고 층마다 엘리베이터 좀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입 설계사였기 때문에 오래 근무하신 거는 아닌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더 이상 아마 확진자는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요즘은 비대면 접촉, 이렇게 비대면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되어 있지만
보험 설계사는 사실 대면을 하면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영업직에 대한 어떤 대응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게 좀 필요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가 변하고 이렇게 뭐 새롭게 변화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당연히 영업을 하는 분들은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영업을 하는 사람이 전화로 영업을 한다고 그러면 당장 뭐 버릇없다 뭐 얘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얘기가 다 나올 거기 때문에 분명히 대면은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대면을 하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습관들이 이전에는 굉장히 친밀한 접촉을 통해서 어떤 친밀감을 통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영업을 했다라면 예. 이제는 그런 뭔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해야 되는 그런 대면을 가져야 되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악수에 대한 부분부터 걸릴 겁니다. 저희가 악수라는 거는 서로 간의 안부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사법이었지만 그렇죠. 악수를 하게 되면 서로 자기 손에 있는 바이러스가 묻어서 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전파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의료기관 내에서도 악수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화의 변화도 있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면 접촉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공기 순환이 잘 되는 예. 그런 열린 공간 같은 데서 대면을 예.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권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런 영업직뿐만이 아니라 예. 분명히 그런 사회 전반에 대한 어떤 새로운 변화들이 아마 일부 동반이 돼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가급적이면 회의도 좀 바깥에서 좀 야외 휴게실이나 이런 데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예.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직장에서는 전산을 이용한 회의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예. 회의를 할 때 이제 뭔가를 결정지어야 되는 이제 주요 직종이 그러니까 직급에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한 방에 모아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을 둘로 나눠가지고 네. 양 방을 전산으로 연결해서 회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다양한 지금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차 등교 계약이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1차 때부터 좀 지켜보면서 여러 전문가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회의적인 시각이 꽤 많아서요.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하루 겨우 2시간 수업하는데 등교 수업의 의미가 무엇이냐 뭐 이런 시각도 있어서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일단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무증상 감염이 많거든요. 이제 일부 보고에 따르면은 학생들, 특히 이제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70%까지도 무증상 감염이 그러니까요.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용한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밀집 생활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위험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을 영원히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우리나라는 방역이 잘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그동안 만들어놨던 여러 가지 의학적인 기반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나 이런 것들을 시도는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양쪽에 이제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시도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과 가지 못하는 부분을 앞으로 잘 가려내고 갈 수 있는 부분을 더욱더 진행을 시켜야 코로나19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이런 주 1회 등교에서 2시간 수업한다. 분명히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네.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는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시도를 하지 않고서는 또 반면에 이 시간을 더 늘리거나 등교 횟수를 늘리는 시도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차분차분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등교를 계속 미룰 수만은 없다라는 의견이신 것 예, 같습니다. 예. 속보가 나와서 좀 전해드릴게요.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9명입니다. 0시 기준으로 총 11,629명이고요. 신규 확진자 39명 중에 국내 감염 사례가 33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에서 15명, 서울에서 14명, 인천에서 7명, 경북에서 1명입니다. 총 6명의 해외 유입 사례가 있는데 이 해외 유입 사례 중에서는 검역 단계에서 2명이 확진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도 어제 그리고 그제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에서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등교도 중단되어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 특히 인천 이쪽 지역에 굉장히 좀 많잖아요. 학부모들도 걱정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분명히 그런 부분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수도권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인구 10만 명당 그 코로나19 발생 환자의 비율이 대략 7명에서 9명 정도로 타 지역에 비해서 거의 두세 배 높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 지금 이 지역사회 감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걱정은 조금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부가 그 학원과 관련해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는 학원법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PC방이나 노래방 이런 곳은 사실 굉장히 명단 확보도 어렵고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QR코드를 도입해서 이런 뭐 명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학원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곳이라서 과연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강력한 조치는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사이에서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서요. 교수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저도 이제 QR코드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는 편인데요. 근데 학원에 대한 조치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감염이 있을 경우에 이 감염을 가급적이면 특정 그룹 안으로 이렇게 한정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아니면 모임들의 어떠한 규정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학원이라고 부르는 곳은 학교와 학교를 연결짓는 연결고리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학교에서 감염자가 생겼을 때 그 감염이 다른 학교로 전파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곳이 학원이기 때문에 그쵸. 학원에 대한 관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학원은 또 다른 측면이 학원이라고 부르는 곳은 내가 필요해서 가는 곳이거든요. 나의 돈을 내고. 그러니까 조금 아파도 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발열이 나더라도 내가 약간 기침을 하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학교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강제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학원에 대한 조치는 필요한데 그러면 그 조치가 과연 QR코드로 충분할까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은 의구심은 있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분명히 이 학원이라고 부르는 것은 드나드는 학생들에 대한 명단이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예. 그다음에 출결 사항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거는 이 학원 안에서의 어떤 방역 수칙이 제대로 이루어지게끔 하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과 지도, 그다음에 그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주어져야만 되는 어떤 일종의 처벌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방역 수칙을 그 학원 안에서 잘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학교에서 학원으로 좀 퍼지는 풍선 효과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해수욕장에 대한 방역 수칙에 이어서 워터파크, 그러니까 실내 물놀이 시설, 실내하고 야외하고 같이 있는 경우 우리가 흔히 워터파크라고 부르는데 이곳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은 또 나왔어요. 뭐 실내 탈의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용객 수를 제외하고 물에서 나오면 곧바로 또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하고요. 예. 이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물놀이 시설 지금 꼭 개장을 해야 되느냐. 뭐 결혼식장, 장례식장도 지금 집합 제한이 내려진 지금 판국에 말이죠.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해외에서도 수영장을 통한 지금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거든요.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예. 이제 그런 사례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그 대형 업장들을 개장할 때는 분명히 별도의 조치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는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물놀이를 하고 나서 바로 마스크를 쓴다라는 게 그러니까요. 가능할 것 같지 않거든요. 손에 마스크가 들려 있지도 않을 거고요. 물에서 빠져나오는 바로 이게 있지도 않을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라고 부르는 물건은 습기를 많이 먹게 되면 숨쉬기가 되게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물놀이장 안에서 물에서 바로 나와서 쓰는 것도 어렵겠지만 그 습한 물놀이 환경을 고려했을 때 마스크 착용이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염려가 많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국내에서도 이러한 그 물놀이 업종은 아니지만 목욕탕, 스파에서 감염된 사례는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됐던 동시간대 방문자들이 다 감염이 된 거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분명히 이런 물놀이를 통한 그 물놀이를 하러 갔을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노출과 감염은 있을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백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대한 계획을 내놨습니다. 치료제는 올해 안에 만들도록 하고 백신은 내년 안에 만들도록 많은 돈을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올해 안에 치료제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많은 분들이 이제 치료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해하고 예. 조급해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지금 올해 안에 만들기로 한 치료제는 이제 혈장 치료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예. 것들이고요. 혈장 치료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앓고 난 사람들의 혈액 안에는 좀 다양한 종류의 코로나19에 저항할 수 있는 항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항체를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된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혈장들을 얻어서 그거를 감염되어 있는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메르스 때나 사스 때에도 시도됐던 방법들이고 이런 것들 외에도 치료약이 없는 감염에는 저희가 한 번씩은 다 시도할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의 경우에 분명히 해외 논문에서도 이제 치료 효과가 일부 한 70% 정도에서 나타났다라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네. 더더욱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한 치료제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중증일 때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인 건 아닌가요? 예, 그거는 아니고요. 경증일 때도 쓸 수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혈장치료법 같은 경우는 결국은 수혈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여부가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여하지 않는 게 좋고요. 예. 반드시 이득이 손해를 상회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쓰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경우에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이제 이런 혈장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혈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가 이제 쉽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혈장 치료제에 대한 그 진행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잘 좀 국내에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11,000명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이런 혈장 치료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일종의 지원책 같은 것들도 저희가 좀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형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진단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